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벤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보드로 찾아왔는데요. 에이수스 마더보드 ROG 크로스헤어 X6702 지니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어색한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사실 지니라는 모델이 크로스헤어와 붙는다? 이거 정말 생소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지니라는 모델이 M-ATX 폼팩터 상에서 끝판왕 모델로 불리는 모델인데, 원래는 인텔 플랫폼, 즉 막시무스 라인업하고 붙는 모델이었는데, 크로스헤어, 즉 AMD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지니 모델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MD가 과거 위상과 확실히 달라졌고, 마더보드 제조사 측에서도 이제 AMD가 확실히 리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물론 그렇게 된 지는 꽤 됐지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그리고 단순히 크로스헤어로 돌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지니 모델이에요. 지니가 마지막으로 출시된 게 Z390 칩세트, 즉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그 시절에 막시무스 지니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4년 만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모델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젠4 아키텍처 플랫폼으로 탄생한 X6702 지니를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이 지니 모델이 어떤 발자취를 가지고 왔는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초기 지니는 당시에는 그 ROG의 상징인 건빨 조합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09년 막시무스2 지니가 있죠. 이때는 뭐 하얀색, 파란색 색상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시무스3 2009년에 와서야 건빨 조합, ROG의 상징이었던, 지금은 RGB LED가 대세니까요. 그때 건빨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쭉 인텔 플랫폼만 전문적으로 나왔어요. 막시무스 4, 5, 6, 7 이렇게 점점 더 숙성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선보이다가 우리가 바로 이전에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막시무스 11 지니에서는 커피레이크 리프레시를 지원하는 Z30 칩세트 기반이었고, 이때는 IO 커버도 대형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현대 마더보드의 디자인에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4년 만에 등장한 모델이 맞는데, 단순히 4년 만에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AMD 플랫폼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성과 현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볼게요. 네, 패키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ROG 특유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ROG 크로스헤어 X670 익스트림 지니. 네, 그리고 여기 큼지막하게 AMD 가이드에 따라서 X6702 칩셋 마더보드다,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ROG 보드가 선보였던 디자인 콘셉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X 폼팩터입니다. 24.4cm 곱하기 24.4cm 정사각형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TX 폼팩터가 아니라 조금 작은 시스템을 구성하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분들한테 알맞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버스트 파워 스테이션, 네, 굉장히 전원부를 튼실하게 구성했다. 그리고 듀얼 USB4,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USB4 타입C 포트를 2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G 젠지다2라는 걸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M-ATX 보드는 폼팩터상 면적이 좁다 보니까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입체적인 구성을 띱니다. 그래서 메모리 슬롯 오른쪽에 이 Z.2 슬롯이 있거든요. 요거를 끼워서 M.2 슬롯을 추가로 2개 확보할 수 있는 확장 카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USB 3.2 젠2 바이트 PD 60W 네, 고속 충전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열어서 본체랑 액세서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 모델이 참 좋은데 이거 분명 비쌀 것 같단 말이죠. 네, 이렇게 열면은 이번 세대부터 적용된 투명 커버가 아니라 검은색으로 이렇게 불투명한 커버를 적용했습니다. 이거를 열어주시면 바로 보드가 보이죠. 이 보드는 주인공이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요거를 꺼내놓고 액세서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많네요 지금. 네, 매뉴얼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케이블도 있고 안테나도 있고 다 꺼내 봤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사타 케이블, 네, 안주면 서판, 기본 동봉품,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드 구성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액세서리죠. 사타 케이블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ASUS ROG 안테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제공을 해주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데 나사를 풀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와 맞닿는 부분은 고무 처리를 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을 통해서 케이스에 단단히 고정이 되도록 그런 세심한 구성을 한 것도 장점입니다.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 안 줘도 되는데 사실 주는 게 좋죠. 안 주면 좀 서운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종이 인쇄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재질의 파우치가 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설치 디스크를 광학 디스크가 아니라 USB 형태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과거에 ROG 보드 리뷰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엠블럼이 잘려 있어요. 이거 찍어내다가 계속해서 공정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성능에도 상관없고 그냥 뭐 설치 USB에 인쇄된 프린트 따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ROG 하면은 이제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잖아요. 요런 작은 거 놓치지 않고 좀 오류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박스가 하나 있는데 ROG True 볼티션. 이게 뭐냐? ROG True 볼티션. 아무래도 이제 지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보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오버클럭커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전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드에 연결하시면 ROG 전용 트루 볼티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압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기능이죠. 그래서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압 모니터링을 위한 이런 별도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M.2 확장 카드 같은데 굉장히 무겁네요. 자, 이게 바로 젠지.2 M.2 SSD 어댑터라고 아주 명칭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M.2 확장 카드입니다. 이게 양면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부에는 히트 파이프랑 히트싱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에는 그냥 히트 플레이트만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M.2가 양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히트 파이프가 있는 쪽은 PCI 5.0 M.2 SSD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CI 5.0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과 발열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쿨링 솔루션을 강화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 반대편은 PCI 4.0 M.2 SSD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드에 장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OG 스트랩 늘상 봐오던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G 감사 카드 같은 거 ROG 뿜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물 제공하고요. 매뉴얼이 있는데 당연히 영어일 겁니다. 영어요. 역시나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품 보드 매뉴얼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OG 스티커 있고요. 다양한 스티커 제공하니까 요런 거, 근데 이거를 실제로 붙일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는 그 보드상에 보면은 리튬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리튬 배터리가 은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사실 보드의 전체적인 디자인 감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ROG 보드에는 굉장히 세심하게도 그런 리튬 배터리 표면을 장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또 별도로 꼭 맞는 레이아웃으로 제공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액세서리는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하고 바로 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헤어 X670E 지니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디자인 뭐 예쁘죠? 예쁘고 ROG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은 뭔가 혁신적인 느낌이라거나 혹은 뭐 너무 화려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 ROG 고유의 어떤 프리미엄적 감성, 고급화된 깔끔한 느낌, 그런 거를 참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ROG 고유의 디자인 콘셉트가 그대로 M-ATX 폼팩터로 녹아들어 있고요. 지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꽉 들어찬 이런 어떤 전원부 히트싱크라든지, 그 다음에 도트 문양의 ROG
문구, 엠블럼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여전히 이게 보드가 여러분들이 조그맣다고 해서 절대 저렴한 보드가 아닙니다.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휑한 기판 뒷면,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이거 일반 사용자들, 즉 시스템에 한번 조립하면 사실 이 뒷면을 볼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테스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버클럭커 입장에서는 이 뒷면을 간혹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책상 위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 뭐 이것저것 놓다 보면 무릎 위에 올려둘 수도 있는데, 그때 이거 허벅지 다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바지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백플레이트를 제공을 안 해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스트릭스도 아니고 크로스 헤어 지니인데 이런 건 정말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전면으로 다시 돌아오죠. 일단 크기는 자그만데 무게는 상당합니다. 전원부 히트싱크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O 커버에는 큼지막하게 크로스 헤어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일체화돼서 이 전원부 히트싱크의 역할을 IO 커버까지 담당할 수 있게끔 통합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가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딤슬롯, DDR5를 지원하는데 딤슬롯은 2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스펙으로는 DDR5 6400MHz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64기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메모리 오버클럭에 있어서는 채널당 하나의 메모리를 꽂아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특화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는 지니가 메모리 슬롯을 4개를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최신 지니 모델에서는 이렇게 2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젠지다2 슬롯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M.2 확장 카드를 장착하는 슬롯인데, 자, 이걸 한번 꼽아 볼까요? 요 슬롯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면적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에이수스가 이런 구성을 가장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술이긴 하나, 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높이가 너무 커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측면을 돌리면 높이가 상당하죠. 메모리보다 훨씬 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흡기 바람이 올 텐데 얘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갇힐 수 있어서 발열 해소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쿨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쪽에 액티브 쿨링을 하면 이제 이격이 상당히 생길 수 있겠죠. 높이 차가 상당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단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분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빼먹었는데, 그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이 QDIMM 슬롯이 그대로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QDIMM 슬롯이 뭐냐면 이 메모리 고정 걸쇠가 한쪽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뭐 그래픽 카드에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의 걸쇠가 없고, 여기는 그냥 받쳐주기만 하고 위에 걸쇠로만 고정하는 방식, 아주 오래전부터 에이수스가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Q코드가 있죠. 이 현재 마더보드의 어떤 상태, 부팅 상태라든지 에러 코드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장치인데, 이 코드를 확인해서 현재 보드 상태가 어떤지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RGB 헤더가 있고요. 뭐 CPU 핀 헤더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플렉스 키가 있습니다. 이 플렉스 키가 뭐냐면 기능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리셋 스위치 개념으로 제공을 하지만 바이오스 상에서 이 플렉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리셋 스위치 말고도 이걸 누르면 바로 바이오스에 진입하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전원 장치가 있죠. 메인보드 24핀 있고 아래쪽에 6핀이 추가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USB 추가 전력 고속 충전을 위한 별도 보조 전원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는 익숙하시죠?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바로 그 기술, PCI Q 릴리즈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다시 해제를 할 때 이 그래픽 카드 PCI 슬롯 고정 걸쇠를 이 손가락으로 누른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요새 그래픽 카드는 상당히 두껍고 길어서 이
사이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거나 그런데 에이수스는 이 큐 릴리즈 버튼을 누름으로써 간단하게 걸쇠를 해제하는 그런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타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M.2 히트싱크가 있고 칩셋 히트싱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는 뭐 사타 포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USB 핀헤더도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케이스랑 연결하는 전면 헤더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PCI 슬롯 구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상단은 PCI 5.0 익스프레스 16레인이 할당되는 PCI 5.0 X16 슬롯이 있고요. 가장 하단에는 PCI 4.0 X1 아주 간단한 그런 슬롯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요새 그래픽카드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 PCI 슬롯 간의 거리를 최대한 띄워서 이 슬롯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점은 좋은데요. 근데 사실 요새 4090의 어떤 덩치를 고려하면은 이것조차 부족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걸 모두 살펴봤는데 일단은 LED가 나오는 부분을 설명 안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LED가 안 나오고요. 여기 히트싱크 안쪽에 오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RGB LED가 점등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IO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IO 포트는 요새 그 마더보드가 그런 것처럼 쉴드가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고 상단에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그 다음에 클리어, 시모스 이런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PS2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PS2 포트. PS2 포트는 이제 최신 마더보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포트인데 일부 오버클럭커의 경우에 USB 키보드 마우스를 선호하지 않고 여전히 PS2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USB를 사용하게 되면 이 USB 장치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뭐 전력 문제라든지 혹은 OS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PS2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이펙스 모델이나 아니면 지니 같이 오버클럭을 위한 마더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PS2 포트를 추가로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USB 2.0 포트 2개가 있고요. USB 3.2 Gen2 타입 A 포트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입 C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타입 C 포트 2개는 USB 4 포트입니다. 이걸 2개나 제공하네요. 그리고 2.5GB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와이파이 6E, 그 다음에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가장 하단에는 오디오 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드 외형 모두 살펴봤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ROG 고유의 감성 잘 살려냈고 M-ATX 폼팩터에 맞게 굉장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외형을 봤으니까 분해를 해서 히트싱크와 전원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분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에이수스의 어떤 세심한 설계를 엿볼 수 있는데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뭐 늘상 제가 칭찬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용자가 직접 조립 분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예를 들면 M.2 히트싱크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저 편의성을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 M.2 히트싱크, 이 M.2 히트싱크를 고정한 나사가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고 안에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보였고, 이런 설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지.2 M.2 확장 카드, 이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카드 모습인데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한쪽 면에 M.2, 다른 쪽 면도 M.2. 요거 역시도 히트싱크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나사를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이런 정신을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런 기술력을 너무 돈에 녹여내는 게 아닌가, 너무너무 비싸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M.2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 이게 확장카드 히트싱크거든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히트싱크 두께도 두꺼운데 여기 안에 M.2와 접촉하는 면, 이 서멀 패드 안쪽에 구리 파이프, 히트 파이프를 달아가지고 이게 위에 이 조그만 방열핀으로 연결되는 아주 깨알 같은 구성을 했어요. 사실상
확실히 일반적인 히트 플레이트보다는 방열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직접 M.2 슬롯마다 온도를 측정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는 좀 살펴봤고 이렇게 다 썰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헐벗은 보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 헐벗은 보드인데 일단은 큐레치가 적용되어 있죠. 네, M.2 큐레치가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에이수스가 선도적으로 역시 적용하긴 했지만 요새 상급 보드들은 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전원부가 상당히 빼곡합니다. 이번에 라이젠 7000 시리즈가 워낙 소비 전력이 높기도 하죠. 전원부는 16 플러스 2 플러스 2페이지 구성이고요. 네, 총 20페이지 구성의 모스펫은 110A, 네, 상당히 높은 스펙의 드라이버 모스펫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는 니치콘의 FP캡 시리즈 10K 시리즈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가 어떻게 생겼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전원부 히트싱크거든요.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트싱크는 백플레이트 제발. 네, 엄지손가락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구멍 뚫려 있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에. 이거 꽉 누르면 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드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드를 쥐고 있는 손에도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자, 하나 서멀 패드. 일단 안쪽에는 초크와 맞닿는 서멀 패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전 보드는 사실 굳이 초크에는 서멀 패드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열원 자체가 워낙 모스펫에 발열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초크는 좀 등한시했는데 요새 보드는 대부분 초크에도 서멀 패드를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초크의 아주 일부만을 가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비교적 이 정도면 서멀 패드 위치도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스펫과 맞닿는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이 부분 역시 아주 견고하고 신축성이 좋은 그런 서멀 패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역시 전원부 히트싱크만 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IO 커버까지 모두 합쳐진 그런 구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과 측면 히트싱크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살짝 안쪽에 히트 파이프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히트 파이프. 자, 이렇게 충실한 전원부 히트싱크 구성 때문에 전원부 발열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저희가 라이젠 9 7950X를 장착을 해가지고 전원부 온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음은 퀘이사진 측정한 마더보드 성능 측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스트 시스템인데요. AMD 라이젠 9 7950X를 저희가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어 부스트 클럭인데요. CPU 스레드를 전부 다 활용하는 블렌더 구동시에 CPU 클럭을 확인해 봤습니다. 라이젠 9 7900X 같은 경우에는 평균 클럭이 약 5.1GHz, 라이젠 9 7950X 역시 약 5.1GHz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금씩 클럭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5.1GHz에서 약 89도에서 92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구동 시의 부스트 클럭인데요. 게임 구동 시에는 훨씬 더 CPU에 가해지는 어떤 전력량이라든지 부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럭이 높게 달성되죠. 7900X는 약 5.4GHz, 7950X는 약 5.3GHz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CPU 패키지 파워입니다. 라이젠 9 7900X는 블렌더 구동 시에 약 181W를 소모했지만 게임 구동 시에는 110W로 훨씬 더 낮은 소비 전력을 보여줬고요. 790X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더 구동 시에는 215.9W, 그리고 사이버펑크 게임 구동 시에는 약 122W를 소모했네요. 자,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원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센서를 삽입해서 실제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블렌더 구동 시 4가지 구역의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피크 온도는 전반적으로 약 50도대 초반을 보였고요. 평균 온도는 40도대 중반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온도 억제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게임 구동 시에는 훨씬 더 소비 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크치 온도가 5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도 최대 온도가 뒷면 온도 기준이에요. 이거는 최대 온도가 약 45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SSD 발열 성능을 좀 측정해 봤는데요. 자, 일단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총 3개의 슬롯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 2번 슬롯은 젠지다2 확장 카드에 장착된 슬롯이고 3번 슬롯은 보드상에 위치한 슬롯입니다. 자, 측정 결과를 볼게요. 당연히 1번 슬롯이
역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 980 프로를 장착했는데 슬롯 1번 같은 경우에는 히트 파이프와 히트 싱크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슬롯 2는 그보다는 살짝 높은 온도, 그리고 슬롯 3 역시 슬롯 2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팅 속도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에이수스 ROG 크로스 헤어 X670E 지니 같은 경우에는 22.6초를 기록했습니다. X670E 히어로보다는 살짝 빠른 그런 성능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대조군과 비교해서는 조금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부팅 속도라는 게 마더보드의 어떤 절대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고 보드상에 마련된 기능이나 그런 게 많으면 점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부팅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에이수스 ROG 크로스 헤어 X670E 지니를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지니는 4년 만에 돌아왔고 막시무스가 아니라 AMD 플랫폼인 크로스 헤어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니 하면은 M-ATX 보드라는 그런 작은 시스템을 선호하는 생태계를 노리는 그런 모델이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구성, 특히 전압 조절이나 혹은 전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별도의 모듈을 제공하고 그것을 전용 소프트웨어로 관찰할 수 있는 점, 그런 점이 정말 특별한 기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버클럭을 위해서 메모리 슬롯은 2개만 제공하고 또 이렇게 거대한 M.2 확장 카드를 제공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카드가 너무 다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쿨링에 방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스러운 흡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액티브 쿨링을 할 때도 너무나 커진 덩치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지만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건 여전히 이 백플레이트의 부재.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제가 지금 이 X670E 지니를 살펴보는 이 시점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부재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지니가 그동안 어떤 선보였던 개성, 그 개성과 비교하면은 조금 특별함이 부족하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압도적인 전원부 온도 억제 능력,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다양한 기능, 그리고 에이수스가 잘하는 편의성 부분은 여전히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라이젠 7000 시리즈의 가격, 특히 보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인식이 깔린 상황에서 과연 지니가 이런 그 유저들의 여론에 발맞춰서 조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강력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저는 또 다음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